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따뜻하고 포근하며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그 사랑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병들게 하고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 제16대 왕 인조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한 여인 조소용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권력과 집착, 질투와 광기가 한데 뒤엉킨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둡고 처절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왕의 총애가 어떻게 독이 되었는지 그 핏빛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637년 1월 조선의 하늘은 유독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 고립된 지 45일, 굶주림과 혹한 속에서 버티던 인조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소는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 인근입니다.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 앞에서 조선의 왕이 이마를 땅에 찌으며 항복의 예를 올렸습니다. 309고들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 의식은 단순한 외교적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자존심이, 왕으로서의 위엄이,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댈 때 인조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주변 청나라 병사들의 비웃음 섞인 숨소리였을까요?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를 다시는 온전히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몸은 일어섰지만 마음은 그 차디찬 땅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맏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왕비 인열 왕후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빈자리는 인조의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조는 이제 왕이 돼 왕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여전히 용상에 앉아 정무를 보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텅 빈 껍데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정치적 지형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 정권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친명배청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청나라는 거침없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했거나 아니면 읽었으면서도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외면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단순히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그 잘못된 판단의 총체적인 결과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의 인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극심한 자기 혐오와 수치심,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는 집착적인 방어 심리, 무엇이든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에 매달렸고 무엇이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에 굶주렸다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조소용이었습니다. 조소용의 정확한 출신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녀가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수리 혹은 그와 비슷한 신분으로 궁에 들어온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 중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화려함이 아닌 세심함이었고 아름다움이 아닌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인조를 관찰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어느 시간에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어떤 말에 표정이 밝아지는지를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방식으로 왕의 곁에 자신을 놓았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인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그의 내전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관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였고 기척 하나 잘못 냈다가는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왕은 술을 찾다가도 손을 거두었고
책을 펴다가도 던져버렸습니다. 악몽 속에서 다시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들이 북쪽으로 끌려가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2~3시면 번번이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고 그 이후로는 날이 밝을 때까지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새벽 시간에 조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단 버선이 마루 위를 스치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면서 그녀가 들고 온 것은 작은 탕기 하나였습니다. 쌍화탕 혹은 대추와 생강을 달인 탕약이었습니다. 그 약재를 고를 때부터 그녀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인조가 추위를 타고 식욕이 없을 때는 단맛이 도는 따뜻한 것을 찾는다는 것을. 탕기를 건넬 때 그녀의 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탕기를 오래 감싸고 있어서 왕의 손에 닿을 때도 온기가 남아있도록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걱정의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곁에 낮게 앉아 탕기가 담긴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왕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낮이면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책임을 지워라. 책임을 면하라.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직 따뜻한 탕기 하나를 들고 어둠 속에서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탕기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 인조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창한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외롭고 무너진 그 순간에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준 존재에게 마음을 엽니다. 인조가 조소용에게 빠져든 것은 그녀가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가장 약한 그 새벽마다 세상에서 오직 그녀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씨는 후궁의 자리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 숭성군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그녀의 지위는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소용이라는 봉호를 받은 그녀, 조소용은 이제 궁궐 안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왕의 총애를 얻은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소용이 원한 것은 단순한 총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 그 자체를 원했습니다. 왕의 총애는 황금보다 강한 화폐입니다. 궁궐 안에서 왕이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신하들의 줄이 달라지고 정보의 흐름이 달라지며 심지어 국가의 정책도 영향을 받습니다. 조소용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그러나 치밀하게 인조의 주변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먼저 그녀는 인조의 귀를 장악했습니다. 왕이 하루 중 가장 방어가 낮아지는 시간, 즉 잠자리에 드는 밤과 새벽의 시간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누가 왕에게 충성스럽고 누가 뒤에서 비웃는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처럼 걱정처럼 두려운 듯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소첩이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사옵니다만 이 말머리 하나로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왕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서인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반정의 공신들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느냐를 두고 암투가 이어졌고 인조는 그 갈등 사이에서 좌우를 번갈아 보며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전도 이후 인조의 판단력은 현저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토양 위에 조소용이 뿌린 씨앗들은 빠르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신하들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왕에게 접근하려면 조소용을 통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일반화되었고 그녀에게 선물을 보내고 환심을 사려는 움직임도 생겨났습니다. 궁궐 안의 권력 지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무술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조선 궁궐의 실질적인 권력 브로커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길에는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현세자의 빈 강씨였습니다. 1645년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세자는 인조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돌아온 세자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청과의 관계에서도 실리적인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세자는 청나라 황실과의 친분까지 쌓아 돌아왔습니다. 인조의 눈에 그것은 배신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적국에 물들어 돌아왔다는 피해 의식, 그리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오히려 아들이 해내고 있다는 이상한 열등감이 인조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이 상황에서 더욱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강씨는 총명하고 주관이 뚜렷한 여인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의 8년 동안 그녀는 단순히 인질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관여하고 인맥을 쌓으며 세자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적극성이 조선 궁궐의 관습과 충돌했고 인조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틈을 조소용이 파고들었습니다. 조소용이 인조의 귀에 속삭였을 이야기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은 흔적들을 역사학자들이 복원해보면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강씨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재물을 제멋대로 처분한다는 이야기, 청나라 사신들과 사사로이 교류한다는 이야기, 심지어 강씨가 시아버지인 왕을 두고 뒷말을 했다는 이야기. 어떤 것은 과장이었고 어떤 것은 순전한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과 며느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던 인조의 의심을 더 깊이 긁어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국 2달 만에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학질이었지만 귀국 직후 멀쩡하던 사람이 2달 만에 숨진다는 것은 당시에도 수많은 의혹을 낳았고 지금도 역사학계에서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보다 먼저 분노를 드러냈고 그 분노의 방향은 며느리 강씨를 향했습니다. 세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강씨는 차가운 궁궐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의지할 사람은 없었고 자신을 향한 시아버지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씨의 처소는 점점 좁아졌고 그녀와 가까운 이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 강씨는 매일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청나라에서 버텨온 8년의 세월이 아무 의미도 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헤아리고 또 헤아렸을 것입니다. 결국 강빈이 왕의 식사에 독을 넣으려 했다는 고발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조소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며느리 강빈을 패서인으로 강등하고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수많은 대신들이 연이어 강빈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인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서인 정권의 핵심 대신들조차 이 결정에 고개를 저었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소용이라는 여인의 말이 세자빈의 목숨보다 무거웠던 것입니다. 강빈이 마지막으로 사약 앞에서 했다고 전해지는 말은 이러합니다. 소첩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궁녀들의 귀옛말로 전해지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읽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하늘은 어떤 빛깔이었을까요? 억울함도 분노도 결국은 지쳐 무너지는 슬픔으로 변해버린 그 눈빛이 역사 속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강빈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소용이 만들어낸 의심의 폭풍은 강빈의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왕실의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인형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꽂힌 인형, 저주의 부적, 인조의 이름이 새겨진 주문. 이 물건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궁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조소용은 이것이 강빈 측에서 벌인 짓이라고 주장했고 인조는 그 주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는 고문을 동반했으며 고문은 자백을 낳았습니다. 강빈과 관련된 인물들, 세자의 측근들, 강빈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이 사건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훗날의 역사학자들은 이 저주 사건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발견된 물건들이 너무 자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이 조소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으며
고문에 의해 끌어낸 자백들은 일관성도 신뢰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 사건 자체가 조소용이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기획하거나 이용한 것일 가능성을 역사학계는 높이 봅니다. 궁궐 안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함부로 열지 못했습니다. 조소용과 가까운 이들은 살아남았고 그녀와 대립하거나 강빈을 옹호했던 이들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가 왕의 귀 가까이 있느냐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인조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직접 명령을 내리면서도 그 뒤에 조소용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몰랐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조는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적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인조 말년의 궁궐은 조소용의 그늘 아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방패로 삼아 궁궐 안의 크고 작은 일들에 개입했습니다. 내관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고 신하들의 접견을 막거나 허락했으며 심지어 왕에게 올라가는 보고의 내용이 그녀의 손을 거쳐 변형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인조의 집착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왕비 자리가 비어있던 상황에서 조소용은 실질적으로 중전의 역할을 대신했고 인조는 그녀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사를 돌보는 것도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왕을 점점 더 좁은 세계 안에 가두었습니다. 조선 역사의 비극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으로 무너진 왕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곳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이용하는 여인에게 완전히 의탁해버린 것입니다. 더 강해져야 했을 때 더 약해졌고 더 넓게 봐야 했을 때 더 좁아졌습니다. 인조는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는 고스란히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와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치렀습니다.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현세자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왕위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 제17대 왕 효종입니다. 효종은 청나라에서 8년간 인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굴욕을 참으며 북벌의 꿈을 키웠고 아버지 인조의 나약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으며 형수 강빈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궁궐의 공기는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조소용을 비롯해 인조의 총애를 믿고 권세를 누리던 이들은 갑자기 거대한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조소용의 처리를 명했습니다. 강빈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혐의, 궁궐을 농락한 죄, 선왕을 혹세무민한 죄. 죄목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효종의 즉위 교서가 발표되던 날 조소용은 자신의 처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화려하게 빛났던 그 방에서 이제 그녀를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던 내관들이 눈을 피했고 그녀의 명을 받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궁녀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멀어졌습니다. 권력의 축이 기울었다는 것을 궁궐에서 가장 먼저 아는 것은 언제나 그 권력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조사를 받았고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인조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차가운 새벽 작은 탕기를 들고 왕의 처소 앞에 서 있던 그 어린 자신을, 왕이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그것이 전략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조차 이미 오래전에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상이 그녀를 구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효종의 분노는 깊었고 조정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강빈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던 신하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소용은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 그 많은 총애와 권력, 화려한 봉호와 넓은 처소, 왕의 귓가에 닿던 자신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는 순간 그 왕의 사랑도 함께 죽는다는 것. 이것이 궁궐의 냉혹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타올랐던 불꽃이라도 그 불꽃에 장작을 넣어주던 사람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재뿐입니다. 조소용의 생이 그러했습니다. 인조와 조소용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 궁궐 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보편적인 나약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어떤 존재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 아니 수많은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을 때 그 무너짐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함께 끌어내릴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인조는 나쁜 왕이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시대의 가장 가혹한 상황 앞에 놓인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역사는 개인에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조소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를 악인으로 규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 권력도 아무 배경도 없는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단죄가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로도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강빈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녀와 함께 쓰러져간 수많은 이름들이 역사 속에 남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조와 조소용의 핏빛 로맨스. 사랑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총애가 어떻게 공포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가 있었는지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조와 조소용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조선 왕조의 비극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비극이 끝나고 이제 왕좌를 향한 잔혹한 욕망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인조시대에 뿌려진 피와 배신의 씨앗들은 땅속에서 조용히 썩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거대하고 더 냉혹하고 더 참혹한 형태로 다시 피어오를 그날을. 형이 동생을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며 충신이 역적이 되고 역적이 영웅이 되는 조선 왕조 권력사의 가장 어두운 장들이 이제 열립니다. 이런 잔혹한 욕망의 불꽃이 결국 조선의 왕좌를 어떻게 피로 물들이게 될지 곧 시작될 시리즈 이 핏빛 왕좌 욕망의 기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궁중비사 인생극장과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